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이익에 최우선을 두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총성 없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은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통상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t'll be 25% for steel, it'll be 10% for aluminum. And it'll be for a long period of time.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세분화해서 보면 세계 상대 경제권이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도 보복 조치에 지금 나설 움직임 보이고 있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무역 전쟁의 시발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우려가 제일 큰 지금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제 1929년에서 34년에 있던 대공황 때 서로들 자기 경제 보호하려고 보호무역주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기 통화에 대해서 네. 이걸로 통해서 결국은 블록화로 나가서 그것이 촉발제가 돼서 2차 세계대전 났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블록이 갈라져서 원탑 세절에 1989년에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원탑 체제로 가는가 했더니 유럽이 통합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 대력 간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발을 트럼프가 땡겨가지고 그렇다면 하니까 철강 25%, 알루미늄 10%인데 유럽이 그럼 보복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또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전형적인 무역 전쟁의 조짐 양상이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데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수습책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들을 그 새 관세 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되돌리기엔 트럼프가 너무 나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지금 관심은 11월의 중간선거거든요. 네. 그게 11월의 중간선거라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를 지지해줬던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였던 것이 돌아서서 이번에 당선된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그거 표가 이제 바로 지지자 결속이고 중간선거의 관건이 될 텐데 그렇다면 11월까지는 이게 돌아서겠느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 교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그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세계 대통령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놓은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무역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좋을 것이냐, 정말 득이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전략이나 이렇게 경영 전략 얘기할 때 윈윈 솔루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루스루스예요. 둘 다 잃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에 대한 관세를 딱 매긴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뭐냐면 GM이나 철강제를 쓰는 자동차 업계의 주가가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알루미늄은 주로 청량음료사에서 캔으로 쓰는 건데 청량음료사 코카콜라, 펩시가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그러면 또 미국이 이제 유럽이 저렇게 내리면 우리도 보고박하면서 특정 부분을 집어요. 청바지 리바이스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미국이 자랑하는 오토바이 업체 못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둘 다 잃는 결과가 오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감정 폭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60년대에는 처음에 이제 치킨화라고 그래서 미국이 값싼 것을 대량 양계 사약해서 유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데가 대농가들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타격받으니까 유럽은 또 미국을 또 때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80년대까지 가면 항공기 보조금 분쟁까지로 가서 계속 갑니다. 60년대 치킨화에서 바나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보조금, 항공기 보조금까지 이런 전쟁이 이제까지 나왔던 것의 결과이고 통상 분쟁의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안다면 지금은 이런 조짐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국가들도 사실은 뭐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서 촉발된 무역 전쟁이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자동차, 반도체 주력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농산물까지 정말 확대돼서 지금 선원 2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예. 2.5%거든요. 미국이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네. 관세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선언한 건 유럽 자동차, 주로 이제 프리미엄 카드예요. 저 아시겠지만 벤츠나 BMW 같은 이게 이제 프리미엄 카드 유럽 차인데 네. 거기에 30%를 붙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유럽 차만 붙이겠냐 이거죠. 한미 FTA 개정에서 그렇죠, 예. 우리도 긴급 수입 제한 어떤 형태를 붙여서라도 수입 급증이 있었을 때 또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한국 자동차에도 붙여야 되겠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농산물은 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없이 이제 막는 거니까 우리가 네네. 보복 품목이 되겠죠. 미국산 예. 쇠고기 같은 것, 그다음에 체리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나파밸리에서 나오는 포도주 같은 것 이거는 이제 보복 품목이 될 거니까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네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철강으로 시작한 이 관세 보복 조치가 우리 주력 산업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나 반도체로 만약에 번졌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 산업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역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에요. 반도체 금액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많고, 그러니까 주력 1, 2, 3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품목이 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식의 발언과 또 나중에 지재권까지 확산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품목을 제한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돌연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어떤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TPP에서 빠졌거든요. 네네. TPP에서. 그런데 이제 1년 있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트럼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위협을 주고 그다음에 당근을 준 다음에 말 들으면 계속하고 위협에 안 먹히면 더 큰 위협 주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가 1년 전에 빼놓고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요.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피하 구분,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 구분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PR라는 게 여기서의 PR는 우리가 전략적인 우방의 PR가 아니에요. 우방국이라고 해서 P고 저 R고 그다음에 이제 우방국이 아닌 저쪽 블락에 있다고 해서 그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하고 돈이에요. 트럼프식의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전부 돈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미국 내 자기 표 바친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이런 무역 보복 조치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중국이었었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이 RCEP 여기 예. RCEP 가입에 이제 집중한다고 보면 나중에 한미 FTA 개정 협상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중국을 겨냥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한국 경제 구조를 제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이 제일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고요. 수출 시장에서 2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40%가 두 나라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 TPP는 미국이 권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RCEP이나 한중 FTA 때문에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네. 이번에 RCEP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권했던 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러나 TPP는 본인이 추진했다가 본인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자, 지금 뭐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상당국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 같은 경우는 철강 수출국들이 지금 성명을 통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2배 이상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처럼 미 국채 보유를 1조 1,500억 달러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우리 한미 FTA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가 정부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AIIB 참여해서 보듯이 AIIB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EU가 나서줬고 캐나다가 나서줬고 하기 때문에 이 나서졌을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 완전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그런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국과 또 공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국가를 앞서 얘기하시나요? 말씀드린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공조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AIIB 예를 보면 네.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DB를 대체하는 일본 주도하는 ADB를 대체하는 중국이 이제 뱅크를 만들겠다. 여기에 참여국을 모집했을 때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껴서 공동으로 중국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단 예.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캐나다가 나서고 EU가 나설 때 우리도 같이 동조하는 방법. 공조, 이것이 예. 모난돌이 아니면서 우리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완전 반대로 일본처럼 확실히 미국 쪽으로 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뭐 아주 대놓고 우린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보복에 면제를 해달라, 예외로 해달라. 물론 처음엔 당황했지만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늦었죠. 일본의 통상 외교 인력들은 조직도 안 바뀌지만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통상 인력들이 우리가 이제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일본은 쭉 수십 년 동안의 통상 인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게 조직 개편도 물론 있었죠. 산자부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통상부도 갔다가 그렇게 해서 아직 뭐 조직도 정비 안 된 이런 상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 외교 인력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소위 말해서 승진에도 누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 통상 전문 인력들이 나중에 갔다 와서 보면 집값은 엄청 올라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번 기본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런 일은 당하게 만들어요. 사후적으로. 또 네. 새로운 결국은 이 얘기는 측면을. 무슨 얘기냐면 일본식의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정권만 바뀌면 조직 바뀌고 사람 바뀌어. 그렇죠. 임명도 일본 못 해요 또. 네, 일본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평가 상당히 좋죠. 가서 보세요.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하였던 하야시 같은 사람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이전에 30년을 했던 분들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야시요. 이런 분- 예. 어떻게 갑자기 이름이 나왔는데 네, 네. 그 고문인데 예.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일본 대표인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 여론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또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아웃리치의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백악관에서 이런 조치를 트럼프가 내릴 때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죠. 위원장이 게리 콘이라는 사람인데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핏 나바로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데 반중국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붙었는데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편 들어와서 계속 강력하게 때리자고 주장을 하고 게리 콘은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가 죽고 세계 경제가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 결국은 피터 나바로 손을 들어줬거든요. 거기 밑에 국장인데. 네. 결국 그러면서 게리 콘의 사임설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미국 내에 그렇습니다. 전 USTR 위원장을 했던 사람도 반대 성명 냈고 그다음에 이런 조짐들이 지금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몇 명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어제 제가 사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대표를 만나서 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도 싫어해요. 트럼프는 일종의 크레이지맨이라고 미국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대외 여론, 대내적인 여론, 그 반대 여론
이런 걸 해서 우리만을 콕 집어서 당하는 것, 이것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후적이지만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어쨌든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이제 보복관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 유럽도 지금 보복 조치에 나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식의 보복 조치들 계속될 거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요게 계속되면 보복 대 보복을 맞대응을 하는 것은 무역 전쟁의 양상이거든요. 누가 먼저 공격을 했을 때 반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하고 그것이 국가 대 국가로 붙으면 그걸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무역 측면에서 무역 전쟁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하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내리기만 하면 무역 보복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이 확전이 돼가지고 반도체나 아까 얘기한 지적재산권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공황 이후에 그런 정책에 블록화로 나가는 그런 위험, 요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교수님. 저도 이런 얘기하러 나와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노선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